김순자는 거실 창가에서 조용히 아침 햇살을 쬐고 있었다. 몇 달 전 아들 내외가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한동안 적막했던 집에 오랜만에 온기가 돌았다. 75의 그녀는 가족이 생긴 일상이 그저 고마워서 매일 아침밥을 정성껏 차려 내놓았다. 오랜만에 찾아온 이러한 평온이 오래 계속되기만을 바라며 김순자는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부엌에서 며느리 김서연이 아침 식사를 마치고 조용히 그릇을 치우고 있었다. 회사에서는 유능한 과장으로 통하지만 집에서는 한없이 공손한 며느리로 행동하는 그녀였다. 그런데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하기 어려운 어색한 긴장이 흘렀다. 김순자는 억지로 미소 짓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체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아침 입맛에 맞으셨어요? 덕분에 잘 먹었어. 아직 같이 산지 얼마 안 돼서 좀 어색하네. 저희도요. 어머니만 불편하지 않으시면 돼요. 김순자는 며느리의 상냥한 말 속에 묘한 거리감이 숨어 있음을 느꼈다. 식사 후 김순자가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으려 하자 김서연이 황급히 다가와 막았다. 청소는 제가 할게요. 좀 쉬세요. 날도 더운데 힘드시잖아요. 김순자는 멈칫했다. 자신이 할 일을 빼앗기는 듯해 서운했지만 며느리가 챙겨주는 거라 여겨 애써 미소 지었다. 늙은 자신이 짐이 되지 않으려 부지런히 움직였건만 그것도 괜한 일이었나 싶어 씁쓸했다. 김순자는 이내 안방으로 들어와 한숨을 쉬었다. 함께 살게 되며 방 한 칸을 며느리에게 내주었는데 낯선 살림살이들이 눈에 띄었다. 문득 거실 쪽에서 김서연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며느리가 전화 통화 중인지 작은 말소리가 문틈 사이로 흘러들었다. 김순자는 숨을 죽였다. 네, 엄마. 같이 사는 게 생각보다 힘드네요. 그래도 집이 크니까 참고 살고 있어요. 곧 며느리의 목소리가 환하게 바뀌었다. 아니에요. 시어머니 잘해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통화가 끝났지만 김순자의 가슴 한켠이 싸하게 아려왔다. 모시고 사는 게 힘들다는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혹시 자신이 짐이 될까봐 마음이 무거워졌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해보려 했지만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며칠 후 저녁 아들과 며느리는 김순자에게 진지한 얼굴로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엄마, 만일을 대비해서 집을 제 앞으로 미리 명의 변경을 해두면 어떨까 해요. 절대 다른 뜻은 없어요. 옆에서 김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순자는 깜짝 놀라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갑작스러워서 좀 당황스럽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평생 남편과 함께 일궈온 집을 내어주라니 선뜻 응하기 어려웠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김순자는 결국 아들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가족끼리는 서로 속일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며칠 후 등기소에서 진명의 변경 절차가 진행되었다. 김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돌아오는 길 아들 부부는 밝게 웃었다. 김순자도 따라 웃었지만 속은 이상하리만치 싸늘했다. 이제 집이 더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가슴 깊이 허탈함이 밀려왔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며느리가 건넨 한마디가 귀에 남았다. 이제부터는 저희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편하게 지내세요. 웃으며 한 말이었지만 이상하게 날카롭게 들렸다. 김순자는 한동안 뒤척이며 창밖의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았다. 외롭고 불안한 마음에 가슴이 답답했다. 뜨거운 눈물이 눈가에 맺혔지만 애써 베개에 묻었다. 김순자는 알지 못했다. 오늘의 침묵이 어떤 폭풍의 서막이 될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김순자의 일상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눈치채기 어려웠다. 김서연은 여전히 정중하게 대했고 아들 역시 퇴근 후에 어머니 방을 들러 안부를 물었다. 그러나 분위기는 알 수 없는 결로 서늘해져 갔다. 예전처럼 둘이 외출이라도 다녀오면 기념품 하나쯤 건네던 아들 부부는 이젠 빈손으로 들어오는 날이 더 많아졌고 거실에서 함께 나누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다. 아침 식탁엔 김순자를 위한 따뜻한 죽 대신 찬밥이 놓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김서연이 바빠서 그럴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바쁨은 이상하게도 늘 김순자에게만 적용되었다. 아들과 단둘이 식사할 땐 갓 지은 밥과 반찬이 차려졌다. 어느 날 아침 김순자가 직접 냄비에 밥을 데우다 그만 손을 대자 김서연은 이렇게 말했다. 어머, 어머니. 그 나이에 밥 하려다 다치시면 어쩌시려고요. 그냥 드시지 그러셨어요.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속뜻은 그렇지 않았다. 그 나이에라는 말이 낯설게 마음을 찔렀다. 김순자는 아무 말 없이 웃고는 부엌 구석에서 조용히 찬물을 적신 수건을 감았다. 아들은 옆방에서 화장대를 정리하는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거실에 깔린 카펫이 바뀌었다. 순자가 오래 쓰던 전통 문양의 러그 대신 모던한 패턴의 회색 러그가 깔렸다. 조용히 다가가 손끝으로 문양을 더듬던 김순자에게 김서연은 지나가며 한마디 던졌다. 요즘엔 이런 게 더 예뻐요. 예전 건 좀 촌스럽죠. 그 말에 김순자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자그마한 말 한마디에 오래 살아온 시간들이 무시당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눈앞이 흐릿해졌다. 그러나 이게 시작일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다. 며칠 후 김서연은 거실에서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예전이라면 조심했을 자리에 이제는 당당히 앉아 있었다. 김순자가 물 한 잔을 가지러 나왔을 때 김서연의 친구가 화면 너머로 물었다. 거기 누구야? 어머님이야? 응. 같이 사는 분. 이제는 아예 여기서 지내시거든.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김순자의 정체성이 사라진 느낌이었다. 같이 사는 분이라니. 그 말이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다. 그날 밤 김순자는 안방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냈다. 등기부 등본 사본과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작성했던 간단한 재산 정리 노트였다. 그녀는 조용히 그것들을 정리하며 생각했다. 이 집은 내가 남편이랑 함께 만들어 온 내 삶의 증거야.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겠지. 순자는 거울 앞에 앉아 희미하게 주름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시린 마음이 들끓고 있었지만 감정은 조용히 속에서만 출렁였다. 이윽고 이른 봄의 찬바람이 스미던 어느 날 아침, 김서연은 순자에게 말했다.
이번 달부터는 관리비랑 전기세가 좀 많이 나왔어요. 저희가 다 부담하긴 어려우니까 어머니도 조금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 말에 순자는 잠시 멈췄다. 명의는 넘겼고 집도 넘겼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믿었다. 그런데 이제는 공과금까지 부담하란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웃는 얼굴이었지만 그 속에 있던 무언가는 멈춰 있었다. 그 순간 김순자의 눈동자에 작지만 단단한 불빛이 반짝였다.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아들 부부 몰래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친하게 지내던 친구 한 명, 그리고 그 친구의 조카가 운영한다는 부동산 사무소로 말이다. 김순자의 눈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차가워져 있었다. 다음 날 김순자는 이른 아침 조용히 외출 채비를 마쳤다. 평소와 달리 단정하게 머리를 말아 올리고 밝은 분홍빛 스카프를 둘렀다. 오랜만에 꺼낸 회색 코트는 주름이 자글자글했지만 거울 속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방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거실을 잠시 바라보았다. 텔레비전 앞 소파엔 어젯밤 김서연이 벗어놓은 담요와 간식 봉지가 널브러져 있었다. 오늘은 좀 늦게 들어올 거야. 말은 했지만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김서연은 아직도 방에서 자고 있었고 아들은 벌써 출근했는지 인기척이 없었다. 김순자는 현관문을 천천히 닫고 집을 나섰다.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 조용한 신도시의 한 실버타운이었다. 그녀는 여기에 입주해서 지내고 있는 친구 윤정숙을 만나 로비에서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는 꽃잎이 흩날리고 있었고 분수대 옆 정자엔 입주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여기 어째? 방도 넓고 병원도 붙어 있고 매일 프로그램도 많아. 무엇보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있어서 외롭지 않아. 김순자는 친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로비 한쪽에 놓인 입주 신청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수가 나 집 나올 생각이야. 더는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아. 윤 여사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말은 짧았지만 결심은 단단했다. 김순자는 그 자리에서 상담 접수를 하고 일정을 잡았다. 그리고는 법률사무소로 향했다. 법률사무소엔 친구 조카가 일하고 있었다. 젊은 변호사는 김순자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다. 그녀는 집을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고 싶다는 의사를 조용히 밝혔다. 변호사는 깜짝 놀랐지만 곧 자료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명의 변경을 하셨더라도 어르신께서 제공하신 증여 내용이나 사정에 따라 다시 소유권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특히 정당한 생활권 침해가 입증되면 말이죠. 김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인 절차와 기간, 그리고 비용을 꼼꼼히 들은 후 그녀는 손가방을 열어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남편과 함께 일군 가게 매각 계약서와 자신 명의로 된 예금 증서 사본이었다. 그날 밤 김순자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왔다. 김서연은 소파에 앉아 있다가 그녀를 힐끗 바라봤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좀 바깥 바람 쐬고 왔다. 사람 만나고. 무슨 사람요? 친구. 오랜만에 말 좀 했지. 서연은 이상하다는 듯
김순자를 바라봤지만 그녀는 무심한 듯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날 밤 김서연은 거실에서 통화를 하며 투덜댔다. 요즘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나 몰래 어딜 그렇게 자주 다녀. 문틈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말에 김순자는 눈을 감았다. 이젠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준비는 끝나가고 있었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서름이 조용히 들끓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김순자는 부엌에 먼저 나와 조용히 아침상을 차렸다. 미음이 아닌 며느리가 싫어하던 북엇국이었다. 국냄새에 방에서 나온 김서연은 얼굴을 찌푸렸다. 어머니, 요즘 속 안 좋다더니 왜 이렇게 자극적인 걸? 오늘은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해봤다. 괜찮지? 순자의 말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그 말에 김서연은 한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김순자는 다음 날 오전 평소처럼 느긋하게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집안일은 며느리 몫이라며 손을 놓기 시작한 지도 며칠. 김서연은 부엌에서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싱크대 문을 쾅 닫았다. 어머니, 설거지통이 너무 쌓였어요. 집에만 계셔도 조금은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김순자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담담하게 말했다. 나 이제 좀 쉬려고. 그동안 너무 오래 일만 하고 살았거든. 하긴 뭐. 그래도 눈에 보이면 좀 도와주시면 좋죠. 저도 회사 다니느라 힘든데. 그럼 내가 이 집 가져갈 땐 안 힘들었어? 김서연의 표정이 굳었다. 김순자는 눈을 돌리지 않은 채 다시 책장을 넘겼다. 말은 부드럽지만 단단한 돌덩이처럼 바닥에 떨어졌다. 순간 침묵이 거실을 가득 메웠다. 며칠 뒤 김순자는 집안의 가구 배치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 오래된 서랍장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 거실 한복판에 놓였던 대형 TV는 벽 쪽으로 밀려났다. 김서연이 퇴근에 들어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소리쳤다. 어머니, 이거 왜 옮기셨어요? 저랑 상의도 없이. 이 집 원래 내 취향으로 꾸며져 있었어. 내가 들어오면서 많이 바뀌었지. 이제 조금은 내 자리도 찾아야 할 것 같아서. 김서연은 두 눈을 부릅떴지만 더는 뭐라 말하지 못했다. 김순자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억눌림 없는 당당함이 서려 있었다. 그날 밤 아들이 김서연의 말에 못 이겨 조심스레 어머니 방을 노크했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어? 서연이 많이 예민해졌어. 엄마가 좀 이해해줘. 내가 뭘 이해해야 되니? 그 애가 예민한 게 내 탓이야? 그런 뜻은 아니고. 내가 명예 바꿔달라고 했을 땐 가족이라서 그런 거라고 했잖아. 가족이 이래도 되는 거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순자는 이불을 고쳐 덮으며 등을 돌렸다. 그날 밤 그녀는 방 안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내 앉았다. 수첩 안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적어두었던 전화번호들과 자신이 가게를 정리하며 모은 돈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젠 이걸로 내 마지막 집을 준비해야지. 며칠 후 김순자는 아침 일찍 짐을 꾸렸다. 옷가지를 가방에 정갈히 담고 남편의 영정 사진을 작은 액자에 넣었다. 화장대 위에 놓였던 향수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 서랍에 조용히 넣었다.
선반 위 가족사진 한 장도 조용히 내려 액자 뒷면에 접어 넣었다. 그녀는 식탁 위에 짧은 쪽지를 올려두었다. 나 잘 살게. 너희도 잘 지내. 엄마. 김서연은 여느 때처럼 늦게 일어났고 김순자의 짐가방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어디 가세요? 나 나갈 거야. 실버타운으로. 아는 사람 소개로 방도 받고 병원도 가까워. 불편하게 여기서 눈치 보느니 그냥 내가 편한 데 가서 살 거야.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 너희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이 집도 이제 너희 거잖아. 나 여기서 서름 받으면서 더는 못 살겠다. 김순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묵직했다. 김서연은 허둥지둥 아들을 불렀다. 아들이 퇴근해 돌아왔을 땐 이미 그녀의 짐은 현관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엄마, 잠깐만. 진짜 나가실 거야? 우리가 잘못했어. 서연이도 반성하고 있어. 늦었어. 나 너무 오래 참았거든. 이번엔 내 삶 챙기고 싶어. 김순자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다.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설 자리가 아니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어깨가 이상할 정도로 가벼워졌다. 하지만 그 가벼움 뒤엔 결코 가볍지 않은 결심이 실려 있었다. 경기도 외곽, 새로 문을 연 실버타운은 마치 작은 마을처럼 아늑하고 조용했다. 잘 다듬어진 정원과 산책길, 각종 복지시설이 갖춰진 건물들은 김순자의 새로운 일상을 품어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입주 첫날, 윤 여사는 김순자를 반갑게 맞이했다. 잘 왔다, 순자야. 여긴 진짜 괜찮아. 눈치 볼 것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곳이야.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안내받은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짐을 풀었다. 창밖으로는 분홍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김순자는 창틀에 앉아 바람을 맞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이야. 며칠이 지나고 그녀는 점차 그곳의 생활에 익숙해졌다. 오전엔 태극권을 배우고 오후엔 수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래 입주자들과 웃고 떠들며 차를 마시는 시간이 생겼고 예전의 조용한 일상과는 완전히 다른 활력이 그녀를 감쌌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함께 밥을 먹는 친구들이 생기고 도란도란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하루가 짧게만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김순자는 입구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불어오는 바람이 볼을 스치고 지나갔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여행 가겠다며 꿈만 꿨던 노후의 풍경이 뜻밖에도 혼자의 삶 속에서 찾아왔다. 여보, 나 이제야 조금 웃을 수 있을 것 같아. 미안해, 늦어서. 그녀는 입속으로 중얼이며 눈을 감았다. 눈가엔 바람이 스친 자리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날 밤 실버타운 내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 말고 노트를 펼쳤다. 수첩 속엔 등기부 등본 사본과 변호사의 명함, 그리고 몇 주 전 작성한 문서 초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김순자는 조용히 그것들을 꺼내 다시 확인했다. 증여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당연한 게 아니야. 그녀는 이미 법률 상담을 마친 상태였고 변호사는 증여, 무효 소송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생활이 어려워질 정도로 강요된 증여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조언이 마음속에 깊이 박혔다. 김순자는 민사조정 신청서를 꺼내며 한 줄 한 줄 꼼꼼히 다시 읽었다. 이 집은 너희가 원해서 가져간 게 아니라 내가 믿어서 넘긴 거다. 근데 넌 그 믿음을 저버렸지. 김순자는 조용히 펜을 들어 마지막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이젠 지키지 못했던 걸 바로잡을 차례였다. 한편 서울의 그 집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김서연은 어느 날 퇴근 후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았다. 예전엔 불편하게 느껴졌던 김순자의 존재가 이상하리만치 그리웠다. 정리된 식탁, 접힌 담요, 정갈한 소파. 모든 게 그제야 눈에 들어왔다. 여보, 어머니랑 통화해봤어? 안 받으셔. 메시지만 확인하시는 것 같아. 우리 너무 했던 거 아닐까? 아들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둘은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밥맛은 도통나지 않았다. 예전엔 김순자가 챙겨주던 반찬이며 국이 사라지자 허전함만이 가득했다. 며칠 후 김순자는 윤 여사와 함께 마트에 다녀오는 길에 벤치에 앉았다. 옆자리에서 윤 여사가 물었다. 후련하지? 후련해. 아쉽긴 한데. 후회는 안 해. 그 집에서 더 있었으면 나까지 사라졌을 거야. 잘했어. 진짜 잘한 선택이야. 김순자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 한켠이 아직 무겁긴 했지만 이젠 무게의 정체를 알고 있었기에 감당할 수 있었다. 그날 밤 그녀의 휴대폰에 도착한 메시지 하나. 엄마,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 기다릴게. 보고 싶어. 김순자는 조용히 화면을 꺼내다 다시 켰다. 메시지를 다시 읽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창밖 어둠 속으로 멀리 서울의 불빛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기다리게 해보자. 이번엔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내일은 친구들과 함께 텃밭에 나가보기로 한 날이었다. 손바닥만 한 흙 위에서도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김순자는 이제 알 것 같았다. 토요일 아침 실버타운 식당에선 따뜻한 유자차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김순자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찻잔을 들고 있었다. 테이블 건너편 윤 여사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훑어보며 말했다. 순자야, 혹시 너 그 조정 신청 접수했단 얘기 사실이야? 아까 사무실 쪽에서 지나가며 들었는데. 김순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준비는 다 끝났어. 이제 절차만 남았지. 내가 먼저 나서야겠다 싶더라. 윤 여사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잘했어. 너무 늦지 않게 정리하는 게 맞아. 마음고생 그만하고 내 목 챙겨야지. 그 순간 안내 방송이 울렸다. 김순자 어르신 방문객이 오셨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와 주세요. 로비에 도착한 김순자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유리문 너머에 익숙한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 김서연이었다. 둘 다 말수가 줄어 어색한 표정이었고 김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김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들을 데리고 야외 정원 벤치로 향했다.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초록빛 정원 속 나무 그림자가 잔잔하게 흔들렸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명의 얘기도 생활도 돌이켜보니까 죄밖에 안 남더라고요. 김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어머니, 제가 욕심이 많았어요. 처음엔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생각만 하게 됐어요. 집이 제 것이 된 순간부터 사람도 잃은 것 같아요. 김순자는 두 사람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다. 이거 등기부 등본 복사본이야. 나 이거 그냥 넘긴 거 아니야. 강요된 거였고 내 의사 무시당한 거였어. 그래서 조정 신청했고 변호사도 붙였어. 아들의 눈이 커졌다. 김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잘하셨어요. 어머니, 이제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김순자는 그제야 짧게 웃었다.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조금은 마음이 놓인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긴 하니까. 저희 다시 잘할게요. 어머니가 원하시면 이 집도 돌려드릴게요. 법적인 절차든 뭐든 다 따를게요. 김순자는 손사래를 쳤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법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거고,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는 너희가 결정해야지. 잠시 정적이 흘렀다. 잔잔한 바람이 세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김순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다만 하나 묻자. 나 없이도 너희끼리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니?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 대답 없는 고개가 오히려 진심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김순자는 방에 돌아와 커튼을 걷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에서 받은 메시지, 오늘 들은 사과, 그리고 자신이 이제야 찾은 선택권. 모두가 조용히 마음을 흔들었다. 책상 위에 놓인 조정 신청서 사본 옆엔 아들이 놓고 간 편지가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조용히 펼쳤다. 삐뚤빼뚤한 글씨 속 아들이 적은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늦게 배웠지만 다시 배우고 싶어요. 당신의 아들로. 김순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한동안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가 그 편지를 접어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조금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구나. 다음 날 아침 김순자는 실버타운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잔잔하게 내려앉은 풍경 속에서 그녀는 두 손에 찻잔을 감싼 채 어제의 대화를 곱씹고 있었다. 손바닥에 남은 편지의 촉감이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졌다.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물결처럼 떠올랐다. 자식을 믿고 집을 넘겼던 날, 모욕과 외면을 견디던 날, 그리고 혼자 이곳으로 들어오던 날의 쓸쓸한 공기가 뒤섞여 지나갔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조정 신청서 사본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봉투에 다시 넣었다. 마음속에서 두 개의 길이 또렷이 갈라지고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을 받아들여 다시 가족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평온한 독립을 지킬 것인지. 이 선택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로지 김순자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었다. 잠시 후 윤 여사가 방에 들어왔다. 조용한 기척에 김순자는 고개를 들었다. 생각 많아 보이네. 어제 일 때문이지?
애들이 정말 많이 달라졌더라. 편지도 그렇고 말투도. 거짓말 같진 않았어. 그럼 이제 순자가 정해야지. 다시 문을 열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지킬 건지. 김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어제까지와는 다른 표정이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예전엔 그 애들이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었거든. 근데 지금은 내가 먼저 나를 믿어야겠더라고. 윤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리고 둘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잎이 무성하게 자란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환히 비추고 있었다. 그날 오후 실버타운 프로그램실에서는 입주자들을 위한 나를 위한 편지 쓰기 수업이 열렸다. 김순자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참여했다. 강사가 말하길 자신에게 쓴 편지를 3개월 뒤에 다시 열어보는 프로그램이라고 했다. 모두가 말없이 글을 쓰는 가운데 김순자도 천천히 펜을 들었다. 그리고 편지지 위에 이렇게 적기 시작했다. 순자야. 지금 내가 외롭다고 느끼는 건 오히려 내가 진짜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야.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먼저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고 하더라. 지금까지 잘 버텨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어떤 결정을 하든 그건 틀린 게 아니라 내 인생이야. 펜 끝이 닿을 때마다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정리되었다. 편지를 봉투에 넣은 순간 김순자의 눈가에 작게 웃음이 번졌다. 문득 스마트폰 진동이 울렸다. 김서연이었다. 그녀는 짧은 메시지를 보내왔다. 어머니, 오늘도 잘 지내셨어요? 저희 내일 한 번 더 찾아뵈어도 괜찮을까요? 그냥 밥 한 끼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김순자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화면을 꺼두었다. 곧바로 답장은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엔 이미 대답이 있었다. 그래. 아직은 조금 더 내가 먼저 천천히 걸어가 볼게. 그녀는 유리창 너머 석양을 바라보았다. 노을빛이 붉게 번지며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결심은 쉽게 다가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는 그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자신이 있었다. 이전의 김순자였다면 이미 흔들렸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지키고 싶은 존엄과 자존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실버타운 식당 창가 자리에 앉은 김순자는 익숙한 정적 속에서 찻잔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앞에 놓인 식판에는 윤 여사가 챙겨준 따끈한 국과 잘게 썬 과일이 담겨 있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고요한 안정감은 과거의 어느 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는 어젯밤 받은 문자를 떠올렸다. 김서연이 보낸 조심스러운 초대. 밥 한 끼,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 먹자는 짧은 요청. 예전 같았으면 곧장 응했겠지만 지금의 그녀는 충동 대신 생각을 선택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상처받았던 날들이 그녀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더 이상 예전처럼 흐물흐물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지닌 어른으로 다시 서 있었다. 오후가 되어 김순자는 입구 데스크로 향했다. 직원이 반갑게 인사하며 말했다. 어르신, 오늘 방문자 있으세요. 가족분이라고 하셨어요.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일부러 조금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아들과 김서연이 말없이 서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표정엔 긴장과 간절함이 함께 묻어 있었다. 김순자는 그 모습에서 진심을 읽으려 애쓰지 않았다. 이젠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생겼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 오랜만에 밥 한 번 같이 먹고 싶었어요. 말로 다 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 마음은 조금씩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김순자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가라앉던 감정이 떠올랐다. 예전엔 왜 그렇게 쉽게 상처받고 쉽게 용서하려 했는지 이젠 알 것 같았다. 그땐 자신의 마음보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만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울타리 밖에서도 자신이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인 상태였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말했다. 밥은 좋지. 근데 오늘은 내가 살게. 나도 말하고 싶은 게 좀 있어서. 세 사람은 근처의 한적한 한식당으로 향했다. 따뜻한 불고기 냄새와 된장의 구수한 향이 식당 안을 감쌌고 조용한 창가 자리에 앉은 김순자는 먼저 물을 한 모금 들이켰다. 나 조정은 계속 진행할 거야. 서류도 다 넘겼고 결과가 나올 때까진 기다릴 거야. 이건 나 자신을 위한 일이야. 누구를 벌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라도 내 몫을 바로 세우고 싶어서.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건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저희가 그걸 막을 자격은 없어요. 오히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그 말 들으니까 조금은 편해지네. 너희가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식사가 시작되자 말수가 줄었다. 그러나 이 조용한 밥상엔 과거의 무게보다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담겨 있었다. 밥을 먹는 동안 김순자는 자주 웃었다. 예전처럼 의무감에서 나온 웃음이 아니라 마음이 놓였기 때문에 생긴 자연스러운 표정이었다. 김서연도 조심스럽게 웃음을 지었고 아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가를 훔쳤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셋은 식당 앞 벤치에 잠시 앉았다. 봄바람이 조용히 불어왔고 멀리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참 좋다.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오랜만이네. 말없이 마주 앉아서 밥 한 끼 나누는 게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 어머니, 앞으로 자주 뵈러 올게요. 무리한 부탁은 안 드릴게요. 그냥 곁에 있고 싶어요.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이젠 눈빛 하나로도 서로의 진심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오래 살았고 그만큼 아팠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동안 쌓인 오해는 쉽게 사라지지 않겠지만 이제는 풀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였다. 나도 천천히 생각해 볼게. 법적인 거야 그대로 진행하겠지만 마음은 열어볼게.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새로운 방식으로라도. 노을이 지기 시작했다. 실버타운 입구로 돌아오는 길, 김순자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다. 멀어지는 가족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나로서 존엄하게 살기로 했고 오늘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나야. 붉게 물든 하늘 아래 김순자의 눈빛은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발끝에서부터 어깨까지 오랜 시간 눌려있던 무게가 서서히 풀려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알았다.
진짜 가족이란 서로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